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우울감으로 시작해 공격성이 짙어지는 신경정신행동 증상이 더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팀이 인지장애 환자와 보호자 총 600여 쌍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달간 8.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했을 때 환자들의 망상, 의심, 불안 등 정신행동 증상이 16.7% 악화됐습니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은 같은 양의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경우 신경정신 증상 수치가 40.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기억력 개선제 복용과 혈관성 인자의 관리뿐 아니라 환경오염 등 사회적 건강 위험 인자를 가리는 것도 신경정신행동 증상 완화의 예방법으로 강조된다고 전했습니다. 빈혈이 있는 산모는 산전, 산후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대 명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공동연구팀은 3,300만여 명의 산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빈혈이 있는 산모는 빈혈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53%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빈혈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분 결핍이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대사를 방해해 산모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철분은 감정 반응과 연관이 있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의 합성에도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졌는데요.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근시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근시 환자는 총 120만 6,300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37%를 차지했고 이어 10대 이하 어린이 환자가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근시 유병률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장시간 학업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이 잦아지고 실외 활동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장 마비를 경험한 환자의 허리 둘레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면 다시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이 처음 심장마비를 당한 환자 2만 2천여 명을 평균 3.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남성의 78%와 여성의 90%가 복부 비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복부 비만이 심장마비 환자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건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복부 비만의 영향을 흡연, 당뇨병, 고혈압 등 다른 위험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폐암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암처럼 무서운 질환이 또 있습니다. 만성적인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폐쇄성 폐질환이 폐암과 같이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20%가량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중 치료를 받은 환자는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데다가 폐기능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쉽게 말해 폐를 거쳐 기도를 통해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병명 그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만성적으로 진행된 폐질환을 말합니다. 이 같은 기류 제한은 지속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동반합니다. 담배 연기와 미세먼지, 분진,
화학약품 등 해로운 성분이 기관지나 허파과리라고도 불리는 폐포에 작용해 염증을 초래하고 기도를 막으면서 폐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90% 이상은 담배입니다. 흡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흡연, 그 다음에는 뭐 직업성 노출, 특정 그 공해물질 노출되시는 분들, 그 외에도 감염, 그다음에 다른 여러 공해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흡연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흡연에 의한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기도에 손상이 반복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폐 실질에서도 아까는 말씀드렸지만은 공기가 지나는 기도뿐 아니라 산소를 교환해주는 폐포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폐포가 망가지고 손상이 되면서 호흡곤란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이어지고 호흡 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대개 폐활량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기침, 가래는 3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이는 일반 감기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역시나 기도 폐색이 발생하는 천식도 증상이 비슷해 혼동할 수 있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대부분 40대부터 생기는 것과 달리 천식은 소아에서도 나타납니다. 흡연력이 있거나 유해 성분에 장기간 노출된 적이 있는 40대 이후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상 성인 남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확인이 되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시행한 건강영양평가에서는 폐쇄성 질환, 폐기능 검사한 환자 중에 폐쇄성이 보이는 환자, 물론 폐쇄성이 보이는 환자가 모두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아니지만 그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되고요. 70세 이상에서는 남자의 52%, 여자에서는 17%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에서 많은 빈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점점 진행되면은 결국 말기에는 그 환자분이 산소가 없이 지낼 수 없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고요. 또 폐가 망가지다 보니까 우리 폐 자체 방어 기작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 폐렴이나 기관지염이나 또 다른 감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90% 이상이 흡연자라고 하는데 폐암 위험도 덩달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폐 기능을 개선시키고 낫게 하는 약제는 아직 개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들은 근본적 치료에 쓰인다기보다 증상을 완화하고 또 환자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는 어렵습니다. 이미 파괴된 폐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위험 원인을 삼가거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금연은 폐 기능 악화를 막는 첫 단추입니다. 치료에서는 주로 약물을 이용한 대응이 이루어지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등이 자주 사용됩니다. 확장제는 별도 흡입기로 투여해 효과를 높입니다. 환자가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흡입기 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흡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가 입으로 빨아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요. 그 약의 종류와 사용 빈도, 횟수 등을 의사와 상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환자의 1년 동안 급성 악화의 빈도, 환자의 호흡곤란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정확히 약을 쓰게 됩니다. 가장 흔한 약제는 흡입기가 제일 중요한 약제일 것 같고요. 증상이 악화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구약제든지 항생제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흡입성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4주에서 10주 동안 시행하는 호흡 재활 치료와 산소 공급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산소 치료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가운데 폐렴을 앓는 수가 적지 않다며 독감과 폐렴 구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활동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량도 적은 편이고요. 자연히 면역력이 약화돼 감염병에 취약하죠. 활동량이 떨어지면 근력도 줄고 뼈마저도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골절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고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통해 몸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호흡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폐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배의 힘을 이용해서 호흡하게 되면 호흡수도 조절할 수 있고 폐 자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실내에는 건조한 히터바람이 수분을 빼앗는 겨울철입니다. 이 온도와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는 피부의 정상 밸런스를 깨트리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가려움증과 각질 등을 야기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할 경우 자칫 피부가 갈라지거나 출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유수분이 정상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간지럼, 각질, 홍반 등 피부 트러블을 일으켜 불편함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피부 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춥고 건조한 가을과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8년 피부 건조증 월별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360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몰렸고 1월이 27,831명, 2월이 24,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인 7, 8, 9월에는 환자 수가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12월과 8월을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의외로 남성일수록 피부 건조증에 취약했는데요. 2018년 성별, 연령 구간별 내원 일수를 살펴보면 20,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환자의 내원 일수가 확연히 높았습니다.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70대 남녀 환자의 내원 일수를 비교해보면 70대 남성 환자의 내원일이 36,885일, 70대 여성은 18,286일로 남성이 더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은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건조한 겨울철에는 생활 습관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건조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 치료의 기본 원칙은 피부 각질층에 적절한 유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보습제를 잘 바르고 피부를 건조시킬 수 있는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도톰하게 발라주고 외출 시에는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보습제나 멀티밤 같은 제품을 수시로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건조 피부를 유발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매 병원 피부과 윤현선 교수는 피부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피부 건조 증상은 악화된다. 이 중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건조증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일 정도로 피부 건조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아토피 피부염은 질환 자체로 피부가 건조해지며 건조한 피부가 피부염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면 보습제를 다량으로 자주 바르는 것이 피부 건조증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 3일에 한 번 미지근한 물에 샤워 또는 목욕하기. 이 가을, 겨울철에는 2, 3일에 한 번 정도의 샤워나 목욕이면 충분한데요. 습관적으로 샤워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 정도로 미지근하게 맞추고 탕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는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약산성 보습 비누 사용. 이 강알칼리성의 비누는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산성의 보습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 2번 보습제 바르기.
샤워나 목욕 직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전신에 골고루 발라줘야 하는데요. 이 보습제는 종류보다는 양이나 횟수가 더 중요하고 발랐을 때 자극이 없고 적절한 보습력을 유지하는 것이면 어떤 제품이든 좋습니다. 넷째, 춥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춥고 건조한 환경일수록 피부 건조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찬 공기에 직접적인 피부 노출은 피하거나 줄여야 하고요. 실내에 있는 경우에도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5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밀지 말기. 이 피부의 각질층은 피부의 유수분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벽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때를 밀어 피부 각질층이 얇아지면 피부 보습층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요.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은 저절로 제거되므로 때밀이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때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설원을 내달리며 겨울의 낭만을 즐기는 스키. 하지만 이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무릎 인대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상을 줄이려면 스키를 타기 전 근육과 인대 등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계단 오르기, 스쿼트, 벽 잡고 까치발 들기 등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한 습관으로 부상 없이 스키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